네,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V자 반등을 이뤄낸 셈인데 그 이유를 알려면 단순히 이 회사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는 더 큰 그림부터 봐야 한다고 주문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현대 항암제 기술이 뭐랄까 유도미사일로 불리는 ADC에서 시작해서요. TPD를 거쳐서 어떻게 오늘의 주인공인 DAC라는 기술로 진화해 왔는지 그 흐름을 짚어볼 겁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름 테라퓨틱스의 기술이 왜 특별한지를 이해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꿨는지 그 결정적인 피벗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450억 원이라는 돈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한번 가늠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기술의 진화 과정부터 시작해보죠. 보고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이네요. 가장 유명한 약으로 에너투를 꼽던데 비유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항체를 유도탄처럼 써서 암세포에만 정확히 달라붙게 하고 거기에 끈으로 묶어둔 페이로드라는 폭탄을 터뜨린다. 한마디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정밀 유도 미사일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념 자체는 완벽에 가까웠죠. 문제는 그 미사일의 성능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쓸 수 있는 폭탄, 그러니까 페이로드의 종류가 몇 가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둘째 문제였습니다. 항체와 폭탄을 연결하는 그 링커라는 끈이 이게 충분히 튼튼하지 못했던 거예요.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암세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끈이 끊어지면서 폭탄이 엉뚱한 데서 터져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주변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링커, 그러니까 끈이 불안정해서 독성이 생겼다면 그냥 그 끈만 더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TPD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 링커 기술 개선에 집중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바로 폭탄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요. 기존 폭탄에 내성이 생긴 암세포에는 이 유도미사일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계는 아예 새로운 종류의 폭탄을 찾기 시작했고 거기서 등장한 게 바로 TPD,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입니다. 이건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기존 약들이 질병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막는 방식이었다면 TPD는 우리 몸 세포 안에 원래 붙어 있는 단백질 분쇄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인 단백질을 아예 갈아서 없애버리는 방식입니다. 와, 그냥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원인 자체를 청소해버린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된 건가요? 될 뻔했죠. 하지만 이 기술의 선도주자였던 아비나스라는 회사의 사례에서 보듯 이 강력한 청소기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로 먹는 약,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약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암세포에 있는 나쁜 단백질뿐만 아니라 간이나 신장 같은 정상 장기에 있는 똑같은 단백질까지 전부 다. 전부 갈아버리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온타겟 독성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무기는 정말 강력해졌는데 조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처음에 ADC는 정밀 조준은 되는데 폭탄이 좀 약하거나 엉뚱한 데서 터지는 문제가 있었고 다음 세대인 TBPD는 폭탄은 역대급으로 강력해졌는데 이건 아군 적군 구분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보고서는 오름 테라퓨틱스가 도전하는 DAC, 즉 분해제 항체 접합체를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말한 두 기술의 장점만 합친 겁니다. ADC의 정밀한 유도미사일에다가 TBPD의 강력한 단백질 분해제를 폭탄으로 장착한 거죠. TBPD라는 최신형 폭탄을 ADC라는 정밀 유도체에 실어서 암세포 안으로만 안전하게 배달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두 기술의 장점만 쏙쏙 뽑아 결합했다. 이게 가능해지면 대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가요?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첫째, 항체가 정상세포로 약물이 들어가는 걸 철저히 막아주니까 TPD의 고질적인 전신 독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요. 둘째, 기존 ADC가 쓸 수 없었던 TPD라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강력한 무기를 페이로드로 쓸 수 있게 되죠.
이건 기존 ADC 약물에 내성이 생긴 암 환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치료 기회를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바로 이 DAC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가 오름 테라퓨틱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DAC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라면 다른 회사들도 다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오름 테라퓨틱스만의 특별한 무기는 대체 뭔가요? 보고서에서 그 기술적 차별점을 짚어주던가요?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TPD 스퀘어 플랫폼하고 프로탑 링커 이 두 가지를 핵심 기술 해자로 꼽습니다. 당시 기술적으로 가장 큰 허들이 어떻게 이 까다롭고 커다란 TPD 분해제를 항체에 안정적으로 붙일 것인가였는데 오름의 프로탑 링커가 이걸 해결한 거죠. 혈액 속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붙어서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날아가다가 목표물인 암세포 내부에만 딱 들어가면 그 환경에만 있는 특정 효소를 인식해서 아주 깔끔하게 똑 하고 잘리는 일종의 스마트 족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진짜 기술력은 그 스마트 족쇄에 있었군요. 그럼 그 족쇄에 묶여있는 폭탄, GSPT1 분해제는 대체 어떤 물질이에요? GSPT1은 우리 세포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 필수 효소입니다. 만약 이 GSPT1이 분해돼서 사라지면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다가 결국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사멸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그만큼 독성도 너무 강해서 그 자체로는 약으로 쓸 수 없는 거의 독극물에 가까운 물질이었어요. 보고서는 오름의 DAC 기술을 만나서 이 독이 비로소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치료제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강력함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거군요. 2025년 4월 유방암을 목표로 한 첫 파이프라인 ORM5029의 임상 일상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발이 중단되죠. 그 강력한 독이 결국 통제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주변 효과, 즉 바이스탠더 이펙트의 역설을 지목합니다. 암세포 안에서 방출된 GSPT1 분해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일부가 세포 밖으로 새어나가서 주변에 있던 무고한 정상 간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아, 표적 암세포는 확실히 죽였지만 그 파편이 옆집에까지 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회사로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요. 부토는 어떻게든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바이오 업계에서 임상 실패는 흔한 일이지만 오름 경영진의 다음 행보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에 매달리지 않고 아주 빠르고 과감하게 프로젝트를 완전히 종료시켜버립니다. 보고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않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판단이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보통은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랑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붙들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미련 없이 딱 접어버린 걸 오히려 칭찬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프로젝트를 과감히 포기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다음 주력 파이프라인인 ORM1153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요. 이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즉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혈액암은 고형암과 달리 약물이 혈관을 타고 암세포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약물 전달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밀 타격이 더 쉬워지는 거죠. 아, 고체 덩어리인 암 조직을 뚫고 들어갈 필요 없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둘째 이유가 더 극적입니다. GSPT1 분해제가 가진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가 골수를 억제하는 독성이었는데 놀랍게도 혈액암 치료에서는 이 골수 억제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부작용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치료 과정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하죠. 즉 유방암에서는 치명적인 독이었던 부작용이 혈액암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는 감당할 만한 비용이 된 겁니다. 무기의 특성에 딱 맞는 최적의 전장을 찾아낸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전략적 통찰이네요. 실패의 원인이었던 바로 그 특성을 역이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판단이 옳았다는 건 2025년 12월 미국 혈액학회에서 발표된 전임상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ORM1153이 기존 약물보다 무려 1000배나 높은 효능을 보이면서도 독성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기술적 부활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죠. 알겠습니다.
실패했던 바로 그 기술로 전장만 바꿔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었기에 1,450억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임상 실패 이력이 있는 회사에 이렇게 큰 돈을 조건 없이 투자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가요? 보고서는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뒤의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오름 테라피우틱스의 과거 투자 유치 이력을 주목하는데요. 이전 투자들은 항상 미션형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FDA 임상 일상 승인을 받으면 투자금을 집행한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미션이 달성될 때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크, BMS나 버텍스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450억 원 투자에는 그런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위기를 겪은 회사라면 투자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텐데 이건 오히려 반대 상황이잖아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고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조건 없이 이런 거액이 들어왔다는 건 투자자들이 이제 미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는 거죠. 즉, 오름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음 대규모 기술 이전이 될까 말까 if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 왜내 문제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구조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아니라 곧 있을 큰 계약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자금이라는 분석이군요. 히든카드를 손에 쥔 상태에서 판돈을 더 키우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언제든 기술 이전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지만 굳이 서두르지 않고 최고의 조건으로 딜을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탄을 확보한 것이라는 분석이죠. 이 자금력은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약 1,500억 원에 이번 투자금을 더해서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막강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으니까요. 3천억 원이라니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의 현금이네요. 이 돈으로 회사는 뭘 할 수 있게 되나요? 보고서는 2026년을 이 회사의 퀀텀 점프의 해로 예측합니다.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기존 계약에 따른 기술료 수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BMS와 버텍스로부터 각각 약 400억 원, 300억 원 이상의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2026년 예상 매출은 약 930억 원, 그리고 마침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 유력하다고 분석합니다. 신약개발 바이오텍이 외부 투자 없이 자체 기술료 수입만으로 흑자를 낸다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이정표죠. 그런데 아까부터 버텍스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회사와의 계약도 항암제 관련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점이 오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버텍스와의 계약은 암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유전자 편집 치료를 받기 전에 환자의 골수줄기 세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전처치요법의 오름의 DAC 기술을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완전히 다른 분야 아닌가요?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을 왜 유전자 치료 전에 쓰는 거죠? 기존에는 이 전처치 과정에 아주 독한 항암제나 방사선을 써야 했습니다. 몸속의 기존 줄기세포를 싹 비워내고 새로운 유전자가 편집된 세포를 이식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환자 부담이 엄청나게 컸죠. 그런데 오름의 DAC 기술을 쓰면 특정 표식을 가진 골수 줄기세포만 정밀하게 골라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죠. 즉, 오름의 기술이 단순히 항암제 플랫폼이 아니라 원하는 세포만 골라 제거할 수 있는 세포 정밀 제거 플랫폼이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확장성이네요. 항암제를 넘어서 다양한 질병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메스였던 거죠. 이 확장성 때문에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최악의 임상 실패라는 위기에서 시작해서 1,450억 원의 투자 유치라는 극적인 반전으로 끝나는 한 바이오 기업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ADC에서 DAC로 이어지는 항암 기술의 진화, 실패를 통해 최적의 파이프라인을 찾아낸 놀라운 전략적 피벗, 그리고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보고서가 왜 이 회사를 위기관리 능력, 기술력, 자본력을 모두 갖춘 육각형 올라운더로 평가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단순히 위기를 극복한 것을 넘어서 실패의 교훈을 자양분 삼아 더 강해졌고 이제는 스스로 게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다는 것이 이 보고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버텍스와의 협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암세포를 정밀하게 죽이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 유전자 치료를 돕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DH라는 세포 정밀 제거 플랫폼이 암과 유전자 치료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의학계에 또 어떤 난제들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가 면역 질환처럼 특정 면역 세포만 제거해야 하는 질병이나 장기 이식 시에 거부 반응을 줄이는 데에도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의 기술이 여러 질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